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음, 이번 주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약보합에서 강보합 정도로 해가지고 좀 증시가 3, 4일 정도가 올랐었죠.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유럽 증시에 비해서는 반발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국과 유럽은 부담은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날은 혼자세로 마감한 적도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또 하락한 날도 있고 혼자세도 마감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강달러 기조와 서비스업 지수가 높게 나오는 나라라 가지고 좀 다른 나라보단 강한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부러지는데 좀 시간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 침체나 이런 악재 이슈는 한 3분지 2에서 4분지 3 정도만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런 것에 대한 압력을 계속 받을 것이며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출 의존도가 또 높은 나라라서 이 심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더 위축받는 게 더 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또 역시 유로존과 영국 경기 침체 이슈로 유로하고 파운드화도 상대적으로 지금 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동병상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끌려 에너지 가격과 주택 임대료 가격 등은 일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소비 중립 기대를 좀 높였다.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이나마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하락 제한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2280에서 2380 그 사이에 박스권에 같이 있지 않을까. 일단 실적 발표까지는. 그리고 7월 중순 기업들의 실적 둔화에 따라 향후 주가가 이제 상하방 조정받을 확률이 이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금리 인상도 75pp가 겹쳐 있어. 저는 그때 7월 중순에서 말에 풋 하방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서양은 그렇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이때 애틀랜트 연은 GDP 나우 모델은 한번 보신 사람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2.1로 나왔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6%포인트 이어 두 개 분기 이상 기술적 침체 예고는 맞고 근데 웃긴 게 2분기 중에서도 민간 투자 증가율이 이게 마이너스 8%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6%포인트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서비스 지역 지수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이런 적대적 인수합병도 있거든요. 이것도 평균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나 유축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드디어 이 설비 투자나 시설 투자에 이제 민감하다. 이제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ISM 6월 제조업 PMI도 신규 주문 지수는 전월 55에서 49.2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리고 유축세로 완전 돌아섰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나리오는 대략 세 개로 보겠습니다. 제가 세 개를 예상하는데 하나가 인플레를 잡고 침체를 못 잡는다. 두 번째는 인플레는 잡는데 침체도 잡는다. 세 번째 인플레 침체 둘 다 못 잡는다. 자,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어쨌든 저는 현재 1번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5%에서 38%포인트까지는 조정받아야 되지만 다만 성장률이 마이너스 2%대를 계속 4분기까지 유지된다면 추가적으로 15% 정도는 더 구조조 장세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100%는 아니지만 이때까지 자료를 봤을 때에 저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2009년에서 12년 요 딱 3년 서브프라임 그 있고 그 다음 3년 동안을 제외하면 미국 주식의 채권은 지속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관계는 작년서부터 근데 이게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극단적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국내의 증시 추가 하락폭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다 이거죠.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내년까지 한 2000에서 2200으로 보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어느 증권사를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두세 군데가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S&P 500 지수에 대해서 도이치방크는 어쨌든 3,300가 4,500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72%가 3,300선에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확률상 도이치방크가 이제 설문조사한 거고, 주요 12개국의 유동성 잔고가 지금 현재 연초에 110조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현재 100조 달러로 이제 지금 긴축이 됐고, 경제를 해치지 않는 명목금리가 3%, 저는 3%포인트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3.5%포인트는 한 이제 미국의 재정을 해치지 않는 상태는 이제 그 정도고, 그래서 저는 8월 이내에 뚜렷한 피크다운 증거가 안 나오면 저는 15% 추락 하락 가능성은 아주 높다. 아니면 7월 중순 실적 쇼크 때 반영해서 그때 저점을 2차 즉 2단계 저점을 확인하러 가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 내구재 IT 제품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 한국 수출입 지수 EPS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당초 GDP 대비 일본이나 유로존이 금리 인상을 해서 중간에 4월 달쯤에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반영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안 했잖아요. 엔저를 고수하고 22도 전쟁 때문에 유로존도 7월로 미룬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 그래서 아마 이 강달러 장세를 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게 돌아가야 된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8월 달에 만약 뚜렷한 증거가 나온다면 피크아웃이, 그러면 나는 베어마켓 랠리는 그때 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울러 중국의 코로나 환자 증가로 경제가 또 재봉쇄될 가능성도 염두에 돼요. 지금 또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뭐 우리나라 최고 15만 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진단키트주나 이제 이런 아이스크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백신 관련주, 그다음에 그밖에 이제 여러 이제 바이오주들이 한 번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요거에 대한 한번 깜짝 한번 트레이딩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호주, 캐나다가 기준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가 주택 시장이 붕괴를 촉발해가지고 경기 후퇴가 예상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3분기에 다 마이너스 2%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걸로 지금 걔네들은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조기 타격을 보고 있어요, 걔네들은. 근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빨리 올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더라도 영국이나 이런 영연방 국가들이 먼저 오든지, 아니면 근데 유로존은 아직 금리 인상을 안 했으니까 영연방 국가가 먼저 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건 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또 그렇고, 여기 미국의 이제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배수라고 있어요. 이게 CAPE 약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로버트 실러 교수가 S&P 500 기업 전체 주당 순이익을 기업 전체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은 닷컴 버블 때보다는 높고, 실러 PER 경기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밸류에이션은 아직은 낮지가 않고 높아요. 16.5배가 낮습니까? 저는 그 별 조정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정받은 건 맞는데 경기 침체에 맞는 저점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감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내년 기업 실적이 지금보다는 15%가 마이너스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저는 대략 2100선까지는 맞춰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선도 배수라고 있어요. 포워드 멀티플 같은 경우 6개월에 걸쳐서 물론 지금 S&P 기준으로 5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평균 보면은 선도 배수가 6개월에 한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은 향후 2년 안에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기록했었어요. 근데 이 두 자리 상승세가 웃긴 게 뭐냐면 방향성을 전환하는 상승세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이게 반짝 랠리만 있는 거냐 아니면 캣 바운스냐 이거는 얘기를 아무도 시원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경기 침체 이슈에 미 증시가 반영됐다 하더라도 향후 기업 이익 추정치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의 수익치까지 지금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업 이익 전망치가 여기에 더 편승을 해서 반영이 된다면 저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하고 영연방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저점을 찾으러 헤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까지 이제 이렇고 이제 오늘의 비하인드 주제는 이제 인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스트 인디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미국이 요새 인도 태평양 기구를 이제 창설해서 얘네 인도를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중국의 생산망을 이쪽으로 좀 이전을 하면서 G2 국가에 대한 이제 그 패권을 한번 눌러보겠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한번 이게 만든 기구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경제 기구 같지는 않고 이제 향후 몇 년을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시진핑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진핑이 만약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미국하고 협력 관계를 한다면 사실상 인도는 토사구팽 당합니다. 이 인도 태평양 기구가 아예 없어진다고요. 뭐 어쨌든 그런 확률은 적다고 보고 향후 정치적으로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중국을 압박할 텐데 왜 인도가 이렇게 미국 믿지 못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발을 담그는 척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인도가 이제 해방을 하고 영국에서 이게 위에 그 카슈미르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미처 정리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 먼저 파키스탄이 먼저 서쪽으로 들어오고 동쪽으로 또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인도가 어쩔 수 없이 중부지방으로 들어가서 3분할 통치하게 된 어색한 그런 실정이 돼버렸는데 이게 어쨌든 1950년대 인도가 핵개발로 하게 돼요. 이 영토 분쟁 때문에 중국이 핵을 그때 이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인도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이 경제 원조를 거꾸로 파키스탄한테 해주고 인도한테는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죠. 또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하는데 GPS를 꺼버려가지고 인도가 좀 미국을 신뢰하지를 않고 있어요. 또 이유는 네루 총리 때 중인 전쟁으로 3,000명 죽었는데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케네디가 쌩깠죠. 그래서 그런 몰락당한 정치적인 개망신당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인도로서는 미국을 아직까지는 한 50%만 믿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도 인도를 50% 정도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 있냐면 큰 푸틴하고 작은 푸틴이 인도에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갈등이냐면 큰 푸틴은 중국을 말하는 거고 작은 푸틴은 파키스탄을 말하는 겁니다. 둘 다 핵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라서 인도로서는 상당히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종의 자기네들의 나라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도는 초반에 국가가 이게 처음 출발을 잘못했어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국가는 출발하고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혼합 경제로 가서 큰 이 혼란이 있어가지고 제조업 붕괴와 사회적 인프라가 아예 발전을 못했어요. 취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나마 미국의 IT 기업 하청업체로 지금 그나마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는 있는데 제조업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등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지금 좀 OECD 비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못했지 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결국은 글로벌 생산 기지 이전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애플이 2017년도에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나머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구글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이제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는 남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제조업 육성만 얘네가 OECD 평균 정도 수준만 끌어준다면은
저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견제해주는 균형추 역할은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인도가 어떻게 변할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중국처럼 저렇게 또 패권 신는 국가로 돼가지고 개길지, 아니면 중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꾸로 미국한테 칼을 겨눌지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으로서는 카드가 그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브레이크를 준비해 두고 견제하면서 인도를, 아마 인도 태평양 기구를 끌어들였다고 저는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포스트 메이드 인도에 향후 가능성이 있겠냐? 그러려면 저는 먼저 이게 화장실 상하수도가 인도가 거의 후져가지고 절반이 없거든요. 과연 그걸 얼마만큼 할 수 있냐 이거지. 또 치안도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다 옮기지도 못하고 테스트를 계속 거치면서 향후 중국하고 인도하고 5대5로 되지 않을까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가 이제 2050년에는 역전을 할 텐데 G1 국가로 갈 텐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인도는 제조업을 키우려고 이 모리 총리가 아주 총력을 다하는 거 봐서는 중립 외교를 하면서 실속은 다 챙기고 있는 이제 이쪽이 아주 그냥 여우 같은 이제 국가로 변모한 거는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게 오늘날의 인도의 포스트 인디아의 가능성, 이건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경제 역사 시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